인사청문회 이후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오늘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에 난마했습니다. 야당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 사퇴 이후 장관 인사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 고비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낙마한 2명,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낙마. 최 교수님, 네. 예상을 하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두 명은 아마 낙마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특히 최종호 후보자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달라서 직무와 관련시켜 볼 때 그 이제 다주택자 보유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동호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불법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솔직히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윤도환 수석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래서 지금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조동호 후보자나 최종 후보자나 청와대와 다 상의를 했겠습니다만 지명 철회와 또 이 지금 자진 사퇴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두 사람이 낙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들 말고도 나머지 5분들도 많이 흠결이 제기가 됐었죠.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7명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히 제1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7명을 다 낙마시키는 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일단 2명을 낙마시킨 걸로 보여집니다. 예. 조동호 후보자, 청와대에서 밝힌 그 지명 철회 이유가요. 해외 부실학회 참석을 숨겼다는 건데 사실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청문 과정에서는 뭐 김현철 후보자의 막말, 박영선 후보자의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청문 과정을 통하면서 조동호 후보자의 그 자녀 호화 유학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업무 파악이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적 학회라고 하죠. 뭐 하여튼 그 가지 말았어야 될 학회에 가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고 그 청와대는 그거를 분명히 본인이 자기 검증 단계에서 부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결코 이제 청와대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최종호 국토부 후보자나 아니면 조동호 후보자 마찬가지로 그 사실은 약한 고리만 끊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꼼수 사퇴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 물론 본인이 뭐 자기 검증 단계에서 솔직하게 얘기 못한 점이 있긴 하지만 지명 철회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저렇게 철회를 시켰어야 하나라는 점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게 좋은 상품이라고 내놓은 물건인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동호 후보자 개인 입장으로는 향후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때 청와대 이제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결단, 청와대의 결단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렇게 했을 텐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인사 검증 라인 혹은 뭐 진짜 문제가 되는 다른 후보자들 이런 후보자들의 문제가 본질인데 본질과는 상관없는 꼬리자르기 했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도환 수석이 밝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최종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은 알았다라는 거고
알았지만 그것이 검증 기준에 부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청와대는 지금 최종호 후보자의 경우. 예. 그러나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진 사퇴 쪽으로 유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전 조동 후보자의 경우는 검증 과정에서 일단 얘기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질책의 성격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자진 사퇴를 유도하지 않고 지명 철회를 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하고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이제 두 명을 이제 이른바 타겟으로 정해 놨었죠. 물론 예. 7명 다 이제 낙마시켜라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봐도 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김현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막말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과거 발언입니다만, 김현철 후보자가 워낙 이 통일 정책이나 남북 문제에 있어서 소신이 강한 학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현 정부로서는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고, 예. 박영선 후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만, 뭐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의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전 두 후보자에 대한 그 철회나 뭐 철회는 거의 불가능하고 자진 사퇴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근데 아마 제1야당은, 특히 이제 야당 중에서 제1야당은 아마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공격의 포인트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전 대변인님께서는요. 네. 남은 후보자 5명 중에 추가로 이렇게 낙마할 후보자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당에서 지금 두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심하니까 예. 그 완전히 끝난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그 주말이잖아요. 주말 오늘 그 청와대가 급히 이제 두 후보자가 지명 철회 내지 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두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는데, 주말 상황을 지나면서 주초 여론 상황과 그 당장 다음 주에 있을 4.3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론 상황에 따라서 저는 5명 후보 중에 뭐 한둘이 더 낙마를 하거나 예. 아니면 검증 라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정수석이나 뭐 인사수석의 책임론을 피해가지 못할 상황까지도 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침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은 청와대의 부실 검증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조현옥 조국 수석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 한 명이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전혀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2기 내각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후보자가 많이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검증 책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가 돼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도 일단 뭐 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이제 그 검증 책임을 물어서 조국 수석까지 이렇게 경질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벌써 이제 이것이 2기 내각에 여러 명이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특히 이번에 보면은 7명의 여러 가지 제기된 흠결들 이런 것들에서 여론이 썩 좋지 않았던 것만 사실이에요. 네. 청와대가 굉장히 발빠르게 두 명을 낙마시킨 것도 국민의 여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검증 라인의 문제는 저는 뭐 계속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예. 아직은 청와대로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검증 책임을 물어서 경질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여러 명의 검증 책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우는 청와대가 적어도 4.3 보궐선거 이후에 그 상황을 좀 보고 1승 1패가 될지 민주당으로서 2패가 될지 2승이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예. 두 수석 중 한 명의 경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변인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자,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어느 정도 청와대의 그 검증 부실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보는데요. 그 사실은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하면 모든 게 다 걸러져요. 예. 그 걸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꺼내놓고 국민들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 소위 그 인사 라인에 관련되고 있는 참모들이.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인사의 낙마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이유는 여전히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내로남불식 혹은 뭐 모든 우리는 선이고 다른 데는 악이다.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이 임기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닭 한 마리 빵 한 쪽에도 다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 아니냐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참모들의 쇄신이 반드시 필요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본인이 얘기를 안 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도 회피성이라고 보여져요. 예. 본인이 물론 얘기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출장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거는 검증 라인의 분명한 실책이라고 보여지고 두 번, 세 번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앞으로 여론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상 지금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럼 이제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예.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이제 송부 요청을 해야죠. 근데 열흘 기간을 다 쓸지 지난번의 경우는 보니까 다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짧게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일단 4.3 보궐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의 투기 논란 이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오늘 두 명 낙마에는. 예. 근데 앞서 우리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통성이나 신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이 위기 못지않게 조심해야 될 게 신뢰의 위기거든요. 예. 근데 자꾸만 여러 장관 후보자가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은 흠결이 제시된다면 일정 부분 그야말로 뭐 다 우리가 도덕군자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과 너무 유리돼 있다면 그게 설령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신뢰가 자꾸 멀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란 게 최종호 후보자의 경우 다 알았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검증 기준에 부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예. 다른 직무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다주택자는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김현미 교통부 예. 장관도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자신이 있던 집을 팔았다는 건데 그게 범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부의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에 배치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걸렀어야죠. 근데 그걸 검증 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민심과는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볼 때 인사검증 책임은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만약 이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또 강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김의겸 대변인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과연 두 명의 낙마자가 오늘 현재 나타났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강행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저는 청와대가 그 강행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여론추이 봐야 되고 4.3 그 재보궐선거 결과를 봐야 되지만 예. 강행을 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사실은 만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벌써 낙마자가 벌써 장관급 낙마자가 8명이나 나왔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수첩 인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임명 강행한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는 한 10명 선이었어요. 이미 이번에 5명을 추가로 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예. 벌써 13명 선이 되는데 이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국민의 여론이나 그다음에 국회의 청문 기능이라는 걸 무시한 채 인사 강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불가피하게 지금도 사실은 5명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국민들과의 그 괴리감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애초에 사실은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 검증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임명을 강행을 하더라도 검증 라인에 대한 부실 문제는 또 다른 논란으로 계속 이어질 것. 그렇다면은 저는 정권으로서도 한번 그 깊이 한번 판단을 할 시점 아닌가. 쇄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청와대가 이제 4.3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고 또 다른 판단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3 보궐선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경남 창원 성산, 통영 고송 이렇게 두 곳에서만 치러지지만 여야 모두에게 참 중요한 정치적 의미도 있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 뭐 주말과 휴일에도 여야 지도부가 아주 총력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처럼 두 군데밖에 안 하지만 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어느 보궐선거나 재보궐선거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예.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당연히 내년 총선에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 하여튼 그 경남 지역의 민심의 어떤 잣대 같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지금으로부터 또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워낙 많은 변수가 많지만 예. 그건 뭐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튼 이번에 두 군데인데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이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이 승리를 놓친 적이 없는 쪽이란 말이죠. 그 창원 성사는 19대 때 이번에 나온 강기훈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고 예. 17, 18대 때는 권영길 후보가 당선이 됐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20대 총선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예.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이런 지역이에요. 게다가 예.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또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영구 후보로 그런 점에서 승리를 한번 해볼 만한데 또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역시 예. 중요한 게 지금 인사청문 논란이라든지 또 최근에 뭐 김학의 전 차관 CD 문제 이런 것들도 중앙 정치의 변수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보궐선거가 지역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 정치의 변수가 얼마나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통영 고성 같은 경우 또 이게 통영이 인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통영의 양문석 후보는 이제 통영 사람이고 예. 이쪽은 또 고성이라서 그런 약간 소지역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될지 어떻게 아우러질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짚어주셨는데, 자, 통영 고성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제 정점식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거잖아요. 예. 첫 번째 선거인데다가 창원 성산과는 달리 좀 전에 말씀 주신 정점식 후보는 황교안 대표의 뭐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진행될 수 있느냐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통영 지역이 과거 계속해서 그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그 힘들었던 지역이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뭐 이쪽 창원 성산 지역도 후보 단일화 이전과 지금이 조금 뭐 판세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PK 지역에서 있는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향후 당을 추스려가고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사전 투표율은 뭐 역대 최고를 기록했더라고요. 이 투표율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 보궐선거가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죠. 예. 대체로 과거에 일반적으로 볼 때 투표율의 평균이 한 30%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전 투표는 굉장히 높았어요. 14.14%를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이제 본선거에 얼마나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평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이 분산 투표의 효과라면은 사실 전체적인 투표율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관심이 많고 특히 여러 가지 요즘 뭐 중앙 정치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반영해서 투표율이 높았다면은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보면 예.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 역대 보궐선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진보 진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볼 때는 좀 고무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서 최 교수님께서 이제 막판 변수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박 대변인께서도 뭐 김미겸 대변인 사퇴 그리고 지금 청문회 정국 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연루된 것으로 의혹이 되는 이제 김학의 사건도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저는 중앙 정치에서의 이슈가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있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첫 번째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있었던 이슈, 뭐 김기범 대변인 건, 그다음에 뭐 국무위원 건과는 별건으로 황교안 대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CD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예. 다 유권자들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20대 총선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았어요. 이게 그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관심 속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 축구장 그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선관위에서도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축구 연맹의 규정에는 어긋나는 건데 그 규정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의 여부를 떠나서 스포츠 하는 데까지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림픽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스포츠에선 정치는 배제한다. 그렇죠.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예. 근데 거기 지금 그 경기를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까지 그 또 유니폼을 입고 한다라는 게 저는 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썩 좋은 영향은 안 주겠죠. 저게 네. 아무리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특히 이제 뭐 아주 4월 3일이면 며칠 남았잖아요. 선거는 하루 이틀 전이 중요한데 이걸 아마 지금 계속 얘기를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보도에. 선거에 뭐 야당으로서는 썩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향력을 떠나서 정치라는 게 우리 삶에 가까이 있고 항상 녹여져 있는 거라 하더라도 경기장 안에까지 가서 저렇게 글쎄 이런 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염을 시켜야 되는지 이건 네. 황교안 대표가 정부적 판단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건의했다 하더라도 그건 받아들이지 말고 밖에서 경기장 밖에서 얼마든지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이요. 당 내홍으로 지금 그게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창원 성산에서 이번에 10% 득표를 얻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찌질대 발언 이어서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일단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예.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이번에 후보를 내지 말고 이 보수 진영의 표를 몰아줘야 된다. 그게 맞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현주 의원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래도 당의 대표인데 저렇게까지 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하나 우선은 들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바른미래당 구성원 중에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지향하고 계시는 그 다당제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한 협치 정국 이런 것과 그다음에 보수가 재통합돼서 다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옳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재보궐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당장 뭐 움직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그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 정치라는 게 말이죠. 여러 가지 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자기 정치적 이익이겠죠. 근데 이현주 의원은 이쯤 되면 탈당하는 게 맞아요. 당 대표에게 어떻게 이런 말하면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재 나가서 계속 지금 이제 거기서 기걸하면서 선거운동에 올인하는 자기 당 대표에게 예. 이런 말은 마치 정치적 도의에 안 맞아요. 정치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이상한 발언도 했었잖아요. 예. 그 듣기 좀 민망한 발언들. 거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뭐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자기가 이제 보수의 아성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입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스스로 탓하는 게 맞죠. 싸우는 장소에게 지금 10% 득표면 당신 물러나라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예. 저 이건 꼭 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게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가면서 여야가 싸우고 논쟁하고 정적 공방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치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는 거죠. 제가 그건 꼭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손학규 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바른미래당 진로가 굉장히 그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좋게 안 나온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부류의 그 정치인들이 좀 모여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면은 빨리 이제 그 총선 앞두고 정리를 분명히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보궐선거 이후에 보수 통합이 급물살을 이룰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글쎄요, 생각보다 지금 이 정당 구도의 개편이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번에 정계 개편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보수 통합론인데
결국 바른미래당이겠죠. 바른미래당에 있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이현주 의원 등등이겠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그 지지율이 대단히 낮게 나오잖아요. 이렇다면은 총선이 의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원심력은 작용할 가능성은 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바른미래당이 승리한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스탠스를 임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아니더라도 예.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것이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이제 원심력을 작동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 이제 한국당 내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문제예요. 한국당이 너무 이제 극우화되고 수구화된다면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도 갈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 보수통합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 다 이기면 한국당이 만약에 말이죠. 그럼 더욱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 것 같고 4.3이 내일 모레 글피잖아요. 4.3 보궐선거도 있지만 4.3 제주항쟁이 71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여야의 그 논평이 있고 이럴 텐데 만약에 한국당이 더 이기게 되면 오히려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가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에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갈 명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보수통합의 논리도 이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2승이냐 1승 1패냐 혹은 2패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4.3 보궐선거, 민심의 향방을 볼 수 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됨과 동시에 정치권에 여러 가지로 좀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